안녕하세요. 무턱대고 유튜브 방송을 한지 글쎄요, 한 일주일 지났나요? 일주일 좀 안 됐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팟캐스트에서 넘어오셔갖고 뭐 인사도 해주시고 또 반갑다는 뭐 여러 말 그리고 또 응원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한번 시험 삼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사실 뭐 카메라나 조명 문제라든가 뭐 음량 문제 이런 것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엔지니어들을 좀 섭외를 해갖고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제가 그냥 막 하는 거는 그냥 돈은 거의 안 들죠. 그런데 음질이라든가 뭐 내용 구성이라든가 뭐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자신 있지만은 들으시는 뭐 음량이라든가 음질이라든가 그리고 편집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지금 이제 이 상태는 제가 이전까지는 몇 개, 한 대여섯 개는 핸드폰으로, 휴대폰으로 이제 그 촬영한 부분을 올린 거고, 요거는 이제 요 태블릿 PC로 에다가 요 앞쪽에 그냥 간이 조명은 이제 일반 백열 전구에다가 이제 셀로판지라 이렇게 붙여갖고 하는 그걸 한번 해봤어요. 아마 조금 조명은 좀 엉망이지만 조금 나아졌을 겁니다. 음량 부분도 아마 글쎄요. 뭐 음량은 대동소이할 겁니다. 사실은 음량 소리의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유튜브 방송할 때도 그러니까 믹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쨌든 뭐 그런 면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라든가 제작 PD도 한 두세 정도 했는데 뭐 돈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근데 뭐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하면 뭐 그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초기에는 좀 적당한 수준에서 한번 이 일종의 시험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때까지는 뭐 이제 오늘의 뭐 사회 코너 뭐 사건 분석 코너 이렇게 나눠 갖고 한번 해봤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실제로는 어, 제대로 된 팀을 꾸리기 전까지는 아마 팟캐스트처럼 몰아서 이렇게 그 코너 구분 없이 몰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팟캐스트 내용인데 유튜브로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제가 열심히 아침마다 올렸으면 좋겠지만 이명이 그렇게 아직까지 지금 치료 중인 상태라서 그 엔지니어 세팅이라는 것도 거기에 맞춰 갖고 하려고 합니다. 사실 뭐 이명증이라는 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잘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운이 좋으면 낫는 거고라는 사람도 있는데 청력이 나빠지지 않은 상태는 이제 치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치료 난청성 이명은 사실 치료가 불가능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사실 의사들도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 요즘은 이제 침을 맞으러 다니고 또 뭐 술은 완전히 좀 끊었고요. 그리고 뭐 생활 습관도 좀 바꾸려고 하면서 결국은 조금씩 이제 적응하면서 나아가면 이런 부분 같아요. 어쨌든 뭐 제가 이 뭐 제 건강 상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유튜브 시작하면서 뭐 하루에 거의 데일리 방송처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어제 그저께 이제 말을 하면 위쪽으로 울리니까 그래서
조금 늦춰지기도 하고, 근데 저기 엔지니어 세팅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요. 좀 뭐 양해를 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한 엔지니어 세팅 진행되고 한 주 7월 한 6, 7일, 10일 아니 한 주 뒤 10일 정도에는 엔지니어와 같이 한 좀 깨끗한 고 볼만한 들을 만한 보고 들을 만한 형태의 어떤 제대로 된 글쎄요 방송분을 그때 릴리즈가 될 것 같고 지금까지 그때까지는 이런 정도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도 한 190분 넘게 이제 구독자 올려주셨어요. 많이 190분이면 저한테도 상당히 감사하죠. 뭐 한 분이라도 감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정에 대해서는 뭐 사실 뭐 작가도 필요하고 PD도 필요하고 또 제가 원래 하려고 하면 약간 좀 배우도 필요하고 그렇지만은 그거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원래 팟캐스트를 쪽으로 계속 이제 하려고 했었지만은 크라임은 계속 하고요. 근데 이제 제 개인 팟캐스트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꾸준히 하려고 하면 수익 부분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라고요. 왜냐면 그거는 이 퀄리티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제 퀄리티 상관없이 그냥 하시라는 말도 있어요. 그냥 근데 그거보다는 대다수는 조금 더 나은 그리고 그럼 차라리 유튜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팟캐스트처럼 한번 운영해 볼까요? 원래 이렇게 합니다. 팟캐스트를 제 개인 팟캐스트는 이렇게 하죠. 그냥 제가 원래 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를 노트북에 띄워놓고 그리고 제가 메모해 놓고 그걸 보면서 녹음을 하고 그것을 이제 올리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시선이 저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 나가서 한 것은 YTN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라디오라든가 이런 부분은 양현석 YG 관련된 이 조로우 뭐 이런 얘기들하고 정태수 얘기였습니다. 사실 뭐 YG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단적으로 딱 뭐 증거가 있어 말씀 못 드리지만은 사실 경찰의 수사는 그게 마약 수사 어떤 뭐 이거를 이제 뭐라거나 압박을 넣은 그 혐의든 아니면 성매매 알선이든 본질이 뭐겠습니까? 라고 저는 질문을 했어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왜 양현석이라는 사람이나 승리라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걸 했다고 하면은 그냥 장난으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인가 큰 그림이 있을 거고 사실은 큰 그림을 찾아야지 이 수사가 제대로 된 어떤 그 경로를 밟는 건데 문제는 그 큰 그림이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경찰 수사나 그래서 사실은 뭐 흔히 말하는 경찰 비호라든가 뭐 수사기관 비호라든가 힘 있는 뒷배경이 있지 않냐 이런 논란이 되는 것도 사실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양현석한테는 조로우고 승리한테는 린사모 형태죠. 이 구조가 참 어떻게 보면 흐름 비슷하죠. 조로우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그리고 린사모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흐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사실 조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말레이시아의 그 전 총리인 나집 라작이라는 사람, 이거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인데 2018년 작년에 실각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의붓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박근혜한테 최순실이 있는 것처럼 일종의 비선 실세죠. 그 비선 실세이면서 말레이시아의 그 유력한 전 총리 그 사람한테 정치 자금을 대는, 그러니까 실세이면 정치 자금을 대고 그러면서 자기 치부를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말레이시아의 정치 현실이 여러 가지 상황이지만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신에 이 조로란 사람이 국영투자공사를 통해서 해외 투자를 받고 그러면서 비자금, 이게 이제 말레이시아 개발공사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이름은 원 개발공사, MDB 말레이시아 개발공사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말레이시아에 투자를 해라. 그럼 외국 자본이 뭐 10억 불을 투자하면 그 중에서 이 커미션으로 무중에 뭐 퍼센트를 받는다. 그거를 이렇게 모아갖고 정치 자금을 쓰기도 하고 자기의 개인 지불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돈이고 상상을 초월하죠. 5조 3천억이라고 하는 비자금을 만들어갖고 이것을 전 세계에 있는 유력자들한테 로비도 하고, 그래서 미국의 그냥 미란다 커랑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이런 논란도 있었고, 또 이제 상당히 이 힘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거를 뇌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선물을 하면서 자기 큰 발판, 인맥을 만들어 나간 사람이에요.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인맥을 통해서 미국이라든가 특정한 나라에 어떤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세탁해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다시 하려고 하거나 이런 방향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면 거기와 YG는 무슨 상관이냐라는 연관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YG라고 하는 데는 한류 산업에서 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니까 이를 통해서 자기의 돈을 세탁할 수도 있고 그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또한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 자기 어떤 권력을 재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즉 조로와 YG, 양현석은 윈윈 전략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용했다. 이래야지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승리와 린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구조를 갖는지, 이것이 사실은 이 YG와 승리 사건을 보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이 외국 큰 손을 접대하기 위해서 성매매가 알선이 이루어졌고, 또한 그것은 양현석이나 승리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파생된 부분이 정준영 같은 형태에도 파생된 거는, 즉 외국에 있는, 특히 동남아 같은 데 있어서의 한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고, 그 유치를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동남아의 검은 조폭 자금이라든가 마약 자금 같은 것이 들어와서 거기 세탁해서 가져나가는, 아니면 이렇게 국내에 투자될 수 있는 그 구조, 통로, 이 구조일 가능성도 의심받죠. 왜냐하면 린사모가 조폭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조로하는 사람도 사실은 말레이시아의 검은 세력이죠. 수조 원이 넘는 그 돈을 어딘가 숨겨놓고 그것을 국내에 숨겨놓기 위해선, 국내라는 건 한국에, 그러면 그 통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통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아주 합법적인 게 어딥니까? 연애 산업이죠. 거기에 이제, 그래서 참 희한하게도 싸이도 있고 이게 막 연결이 되는 게 뭔가 계속 의심이 나는 거예요. 즉 이거는 이 YG라고 하는 사람, 양현석과 YG 그리고 조로우와 여러 가지 이것은 결국 제가 말한 이 구조를
기반으로 수사를 해야지 무엇인가가 얻어질 수 있는 거지. 단순히 성매매 알선이었다. 사실 생각해보면 성매매 알선만 가지고 이 초범인 사람이 실형받거나 그러긴 거의 힘듭니다. 그냥 벌금형으로 말거나. 여태까지 대부분 판례가 그렇습니다. 그럼 유명인이 성매매 알선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받겠지만은 실제로 그것은 표면적인 범죄일 뿐이에요. 이 표면적인 범죄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동남아의 큰손 돈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자들을 이 YG가 접촉하려고 했는가? 그들을 왜 잘 해주려고 했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 동남아 쪽에 진출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한류에서 빅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블랙핑크도 YG 소속이 뭐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문화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양현석이 쉽게, 그 YG가 쉽게 동남아 진출하는 데는 큰 무리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위 불법적인 형태의 성매매 말선을 시도하려고 하는 어떤 그 정황이 포착되느냐. 아직 뭐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의심이죠. 추정일 뿐이고. 근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지금 말하는 이 관련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가에 대한 조로우라고 하는 사람의, 그리고 바비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것은 동일하게도 승리와 연결되는, 승리도 역시 린사모와 관련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했고 한국에서 와서 클럽에서 많은 사람들에서 돈만 쓰고 가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를 통해서 동남아 유력자들을 그 클럽으로 유인해 갖고 그렇게 좀 소위 말하는 환상적인 그 파티를 벌려주고, 그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고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고 돈이 나고 불법적인 부분, 합법적인 섞여갖고 하는 이 구조를 파헤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조직적으로 좀 권력적으로 뒷받침해 줬을 수 있는 윤총경에 대한 핵심적인 수사, 그리고 윤총경 윗선에 대한 핵심적인 수사. 윤총경이 전 정권이고 현 정권이고 청와대에 있었고 경찰청 내에서 핵심적인 보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컨트롤하는 사람과 이익을 받는 사람 다르죠. 그 이익을 받는 사람과 동남아의 유력자들과의 연결,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파헤치지 못하면은 이 YG 사건이나 승리 사건은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솔직히 경찰이 지금 뭐 승리에 대해서 넘겼다고 7가지 죄는 아주 웃기는 겁니다. 무슨 뭐 업무상 횡령이라든가 성매매 알선, 성매매, 이거는 형량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횡령 부분은 재판을 간다 하더라도 그건 논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고의적인지 아니면 무능한 건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경찰의 심각한 치명적인 오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검찰 수사에서 엄청 두들겨 맞을 것이고, 검찰 수사가 안 된다면 특검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저는 왜 이 지금의 경찰 수뇌부가 이 사건들을 이따위로 처리했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자기들한테 칼이 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는 것은 진짜 새바라 피, 그냥 시선 끌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이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경찰 조직이 얼마만큼 터지고 발려지려고 하는지 참 걱정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어제는 잠깐 그 얘기가 있었고요. 정태수 부분도 참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권력형 비리들, 권력 유착, 비리, 그리고 외국으로 돈 빼돌리고 돈 가진 놈들이 어떻게 돈을 쓰고 빼돌려 갖고 그 버블페 똥덩이로 사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그런 현상이죠. 정태수가 한복그룹 회장이 97년에 그 IMF를 촉발시킨 큰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5조가 넘는 돈을 불법으로 대출받아서 거기에 유명한 권력자들이 다 처벌받고, 처벌받으면 뭐합니까?
그놈들이 빼돌린 수조 원, 그는 뭐 이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다 국민 세금으로 처받고 있고, 서민들은 울고불고 지금 자살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난 수십만의 피해, 수백만의 피해인데, 정태수 그 새끼나 그 아들놈의 새끼들은 가서 어떻게 됩니까? 떵떵하게 잘 살다가 그 96세까지 살다가 뒤졌다고 하잖아요, 정태수.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로 인해 피해보던 뭐 저 같은 사람도 피해를 본 거죠. IMF 때 그 직장에서 잘리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거 보상은 누가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근데 문제는 정태수가 그렇게 큰 돈을 꼽을 쳐갖고 빼돌려서 에콰도르에서 무슨 광산 사업도 하고 어디 카자흐스탄 사업도 하고, 아들 정한거이라는 놈은 또 수백을 빼돌려서 이렇게 떵떵하게 살고 위조 요건 만들고 떵떵하게 살 수 있게 된 그거를 왜 우리나라의 수사기관, 경찰, 검찰은 하지 않았으며, 겨우 이제 뭐 한다고 수십 명을 잡았어야 되는 건데, 이 정태수 같은 급, 정원 같은 급에 지금 4천 몇백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라디오 방송을 준비해서 깜짝 놀랐어요. 한 해에 한 6, 700명 정도가 미국으로 토낀다고 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토낀다고 하는데, 그래서 근데 그들의 미검거율이 60에서 70%라고 못 잡아오는 거예요. 잡아도 피라미드, 살인범, 강도, 돈 없는 애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굵직한 범털들은 돈이 있으니까 요로에 매겼겠죠.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이 안 되겠죠. 바깥에 나가서 또 거기서 또 매기죠. 그러니까 수사 진행이 안 되고, 또 유명한 정감 변호사들 쓰고 지랄해갖고 나가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존에 있는 조직들과 연결해갖고 돈 빼돌리고 떵떵을 살죠. 정한근이 같은 애들은 스위스에 수백억 빼돌렸다고 하죠. 아들놈이 그 정도인데 정태수는 얼마나 빼돌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검거하지 못하고 변명을 하는 거죠. 공평사 공조가 돼 있지 않다, 어렵다. 웃긴 소리죠. 한 해에 수백 명씩 나가서 지금 4천 명, 5천 명이 넘는 외국에 그런데 바깥에나 떵떵거리며 LA 근교에 저택 지어놓고 떵떵을 사는 놈들, 검찰이 모른다? 경찰이 모른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못 잡고 오느냐?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범죄수익 환수법이라든가 적극적인 수사, 그 전문적인 수사 저기 기구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 즉 제가 늘 말씀을, 사기와 횡령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를 뒷받침되는 것은 범죄수사 환수청 같은 것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끝까지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 결국은 지금 이 사태들, 정태수라든가 YG 사태는 다 이런 권력형 비리들, 대한민국 사법 구조의, 수사 구조의 문제들, 이게 다 농축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죠. 하여튼 그 얘기를 어제 잠깐 뭐 방송하면서 하다가 제가 너무 흥분해갖고 막 말도 더듬고 그랬는데,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경찰이 전자발찌 찬 강간 미수를 붙잡고도 9시간 만에 석방 논란인데, 이게 연합뉴스에서 이거를 이렇게 기사를 냈는데 이런 거예요. 경찰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하던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를 현행범으로 붙여봤는데 9시간 만에 석방해서 논란이 있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여수경찰서와 순천보호관찰소가 관할합니다. 25일 오전 1시에 여수시 한 모텔에서 전자발찌를 찬 41세가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보호관찰 대상자죠. 이 사람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됐어요. 모텔 등 유흥업소에 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천보호관찰소에서는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이상하니까 현장 대응팀을 보냈는데 여기서 문제라는 거예요. 새벽 1시에 경찰과 함께 모텔에서 붙잡았어요. 그럼 현장 대응팀은 왜
자기들이 체포하지 못하죠? 사법권이 없으니까. 경찰은 사법권이 있죠? 기밀 체포할 수 있죠? 근데 보호관찰소의 대응팀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신병은 경찰이 가져갔어요. 근데 상황은 그놈은 자해를 했고 술 취한 여성은 이제 술이 취해갖고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요. 유치장 입감을 시켰죠. 근데 뭐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피해자가 말하자면 술이 취한 상태에 이거 어떻게 진술을 못 받고 있죠. 그러다 25일 오전 10시 즉 9시간 만에 풀어졌어요. 근데 긴급 체포를 했으면은 더 붙잡아놔도 되잖아요. 근데 경찰의 말은 거예요. 자해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풀어줬는데 문제는 전자발찌 있지 않냐? 그냥 내보낸 거예요. 조금 이상한데? 이상하죠? 지금 어쨌든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자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병원에 데려갈 때 같이 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전자발찌 있잖아. 동행하지 않았어요. 아니 도망가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보호관찰소에 통보를 하든가. 그래서 이제 보호관찰소는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신병을 확보해달라고 했는데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피해자한테 이 진술을 받은 거죠. 술에서 깬 이제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해서갖고 다시 귀가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그 범인을 내보낸 다음에 다시 또 체포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이 범인이 도망갔으면 누가 책임지죠? 사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근데 경찰은 왜 석방했느냐? 아니 자해를 했으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석방을 했다. 아니 근데 지금 현행범이지 않느냐? 아니 그게 아니다. 전자발찌 찾으니까 도주 우려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 보호관찰소 쪽은 아니 그래도 이게 전자발찌 준사를 4번이나 위반했는데 안약에 대처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실제로 이 부분은 경찰이 안약에 대처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관찰소 현장 대응팀이 사법권을 가져야 된다. 적어도 지금 이 상태, 즉 요 보호관찰 대상한테는 사법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검찰이 이런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들은 이런 현장 대응을 하러 왔다가 사법권이 없으니까 경찰을 불러갖고 같이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거밖에 못해요. 근데 왜 이 지랄을 하느냐? 법무부 아니 그거를 당신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법을 바꿔서 그 사법권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전자발찌를 위반해서 범죄를 저질러고 하면 당신들이 체포하면 되지 않냐? 아니 특사경도 많은데 아니 그거 못하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법무부는 하기 싫은 거예요. 굳이 그래서 사고 나고 뭐 하게 되면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US 마샬처럼 그런 별도 조직을 만들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조직 만드는 데는 뭐 인력 늘리는 데는 똑같은 공무원들이지만 실제로는 거기에서 파생되는 책임의 문제는 사실 책임지기 싫은 거죠. 경찰 입장에서는 뻔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FM대로 한 거죠. 결국은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시민들이 받는 거예요. 강간 미수범이 성폭행에다가 다치게 만들었으니까 강간치상 미수범이죠. 도망가갖고 딴 범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연합뉴스 기사를 쓴 이 기자도 어떤 법적 근거에서 이 사람 경찰이 내놨는 데 대한 얘기도 안 하고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제가 참 이런 기사를 쓸 때 기자들한테 항상 요구하는 게 뭘 좀 공부해서 알고 모르면 물어봐라. 여수경찰서나 순천보호관찰서 애들만 얘기 듣지 말고 걔네들은 자기들 이익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여기서는 아무 얘기 안 하죠. 문제는 시민의 이익, 일반 국민의 이익으로 기자가 봐야지 경찰서의 시각과 순천보호관찰서의 시각으로 참 답답한 기자다.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요. 사법기관 수사기관들이 기자들이 무식한 기자들, 무식한 언론들을 겸여히 이런 부분들이 참 답답하죠. 앞으로 좀 계속 될 거예요. 이래도 경찰은 자기 FM대로 한 거고 보호관찰소는 사실은 그걸 요구하고 싶지만은 그냥 자기들 일이 많을까봐 꾹 담는 참 답답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가 났죠.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도 사실은 이 재판부 개판이네. 응? 말이야. 내 이름을 기억하겠어.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부장 이순영 부장판사. 양승태의 누구고 이 양승태 시대 갖고 양승태 키즈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시각도 물론 그분들이 충분히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지금 여기에 이제 중앙일보는 그게 아니라 사법농단 재판이 시작되면서 판사들이 많이 긴장을 한다. 그리고 원리 원칙대로 한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소위 법을 아는 대법원 판사가 피고인인 경우 양승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박병대 이런 사람들이죠. 고영한 그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니까 그대로 피의자 신문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라든가 아니면 검찰의 피의자를 무제한에 부르는 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형사사법을 다 위헌법률심판 신청하고 헌법소원 내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들이나 검사 출신들, 판사 출신들이 피고인이 되다 보니까 법대로 탁탁탁 찍어내는 거고 그 법 자체가 사실은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면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이었으면 택도 없는 소리죠. 근데 이 부장판사급들도 어쩔 수 없죠. 자기가 그 사람들도 배웠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 제기했는데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제발 그 사람들한테 적용하지 말고 이렇게 된 것을 일반 시민한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 할걸요. 이 고루하신 부장 판사님들이나 이 판사들이 자기가 모셨던 사람들은 그렇게 인권을 중시해 주지만 본인들이 보기에 같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이런 얘기했던 택도 있겠습니까? 택 소리 나겠습니까? 이제 사실 그런 차원에서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검사 출신이고 이 사람이 문제 제기한 거예요. 무슨 문제 제기했냐? 독수독과의 원칙, 즉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을 문제 제기한 거예요. 뭐냐면 지난 3월에 산업부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 서류들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업부에 이 권성동 의원의 고교 동창을 사회이사로 임명하기 위해 산업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해서 압수를 했는데 사실 그게 실제로 권성동의 혐의와 상관없는 별건 압수라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산업부 산하기관의 인사 업무를 정리하는 파일 정도에 불과해서 직접적으로 인사청탁 관리를 했다는 정황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자세한 설명 없이 그냥 권성동 무슨 죄, 업무방해죄, 압수수색 문건, 사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기재 양식에 따른 범죄 혐의 사실을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다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증명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어요. 이건 되게 웃긴 거예요. 이 판사들도 그렇고 이 부장판사도 그렇고 그러면 그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검찰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를 써오십시오. 라고 했어야 지는 거죠. 근데 지도를 안 하고 이제 그렇게 압수수색을 해갖고 와서 재판을 제출하니까 이제는 그거 독수독가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말은 됐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검찰은 관행상 그렇게 해왔고 여태까지 압수수색 영장 전담 판사도 내주지 않았느냐. 당신들 잘못이다. 검찰은 그런 거죠. 아니 당신들이 지금까지 내주고 나서 왜 지금 와서는 독수독가를 얘기하느냐. 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웃기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물론 당연하게도 이 재판부의 판단은 원칙상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독가, 즉 위법한 형태의 수집된 증거는 증명력이 없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사정기관한테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건 누구냐? 니네들이 아니냐, 법원 판사들 아니냐? 근데 쥐들은 그렇게 내줘놓고 그럼 결국은 앞으로는 그렇게 내주지 말고 엄격하게 규칙을 정해서 요렇게 써와라, 요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재판 증거능력 없애겠다. 그리고 이거는 유력자가 아니라 모든 시민한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검찰이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제어를 해야 돼요. 그럼 누가 제어를 해요? 그럼 당연히 판사가 해야 되는데 띠리끼리 안 하고 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검찰은 그동안 기업이나 공공기관 로펌에 나온 휴대전화, 컴퓨터 자료들을 샅샅이 두져보면서 사실은 수사 관련한 별건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갖다 놓은 다음에 자기들 권력 유지에 여러 가지 이용을 했죠. 참 답답한 거예요. 이 기사를 쓴 기자도 사실 이런 얘기를 했어야죠. 여태까지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을 왜 이렇게 많이 내줬느냐 라는 부분들. 그 힘 있는 놈들한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고,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고, 힘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강제력인 수사를 광범위하게 해주는 반드시 관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바뀌어야 되고, 사법농단 재판을 통해서 일단이 드러났죠. 일반 시민들한테 동일하게 적용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엄격하게 문서화, 법률로 규정화돼야 됩니다. 소수 힘이 있는 피고인들, 검찰 출신, 판사 출신들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산 야산에서 청소년 일걸로 추정되는 백골슛이 나왔다고 해요. 26일 경기 남부경찰청 광수대에 따르면 오산시 내 산미동 야산에서 한 15, 17세. 이건 뼈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DNA 분석 해보면은 요즘 같은 경우 DNA 분석으로는 이 사람이 어디에 어느 정도에 살았는지 어느 영양 상태에 있었는지 뭐 상당히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뼈에서 DNA 분석이 나올 수 있죠. 아니면 골수에서 뼈 안쪽에서 이제 뼈의 프락션 같은 거 흔적이 있는지 볼 수 있으면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야산 묘지 근처라고 하니까요. 이게 보통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 파헤쳐져 갖고 또는 야생동물이 막 파헤치고 그러면은 묻어놓은 걸 깊게 묻지 않으면 사실은 깊게 묻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게 드러나거든요. 많은 경우는 이 실종도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상당히 가정 내에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죽은 상태에서 갖다가 묻었거나 아니면 청소년 집단 괴롭힘 상태에서 집 나온 아이들을 두들겨 빼갖고 해서 죽여서 묻었거나 뭐 이제 아동학대 관련된 부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나이가 15, 16, 17세니까 그게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나이가 좀 많으면 다른 어떤 다른 형태의 강력 범죄를 의심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일단은 신원 파악부터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사건에 많은 부분 들어갈 수 있고 시신 상태, 묻혀진 상태 요거를 봐도 사건의 일단은 좀 알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묻힌 시신이 제대로 수사받고 안식을 취하길 바랍니다. 자, 용산 참사와 관련된 부분이 한겨레 신문에 났네요. 실제로 이제 한겨레 신문의 얘기는 경찰이 용산 참사에 반드시 사과해야 되는 5가지 이유라고 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많죠. 경찰 특공대 한 사람도 죽었는데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가 사과를 권고했지만 9개월째 침묵하고 있어요. 글쎄요. 여러 논란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용산 참사 관련된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23일 날. 이 사람은 이 막내에 올랐다가 3년 9개월 동안 감옥에 있다가 2012년 가석방 돼갖고 트라우마를 겪다가 자살을 했어요. 여러 말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이 없지만은 김석기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정권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경찰청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때 진압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의 수뇌부를 많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도 많이 갈 거고 그렇지만 이걸 넘어서지 않고는 사실은 경찰이 수사권이라든가 한권 탈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용산 참사 부분에 대해서는. 자, 대충 뭐 이런 정도로 하게 되면 한 40분 정도 되거든요. 제가 원래 이제 팟캐스트를 유튜브로 옮길 때 좀 더 체계화돼. 다시 말씀드리면 팟캐스트는 그냥 뭉뚱그려서 1시간 3, 40분 하는 건데 유튜브는 짧은 형태로 한 5분 정도, 3분 정도에서 한 곡, 오늘의 사회 이슈, 사건 분석, 오늘의 범죄 기상도, 예를 범죄 예방 이렇게 한 서너 개를 딱 하고 이렇게 주에다 이렇게 하나씩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올리고 제가 매일 하는 오늘의 아침 데일리 방송 이걸 한 10분 정도에 올리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유튜브 방송을 많이 했던 엔지니어라든가 전문 좀 했던 사람들을 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음질이라든가 이런 건 나빠도 하여튼 되는 대로 건강도 회복되는 대로 좀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